한국 대사관이 이란 테헤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서방권 국가들 가운데 이란 현지에 남아있는 나라는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만큼 한국의 선택이 더욱 이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결정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 대사관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 그 배경을 두고 주변국들까지 놀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란 내부가 왜 이렇게 극도로 위험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란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선진국들은 이미 일찌감치 철수에 나섰고 심지어 이란과 가까운 관계로 평가받아온 국가들조차 현장 운영을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데다 전선 확대 우려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선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강경한 신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역시 중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 역시 보복 강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부 핵심 산업 인프라가 타격을 입자 이란은 단순 대응을 넘어 당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식의 훨씬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 대상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중동 전역의 이해관계 국가들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이 직접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를 전략적으로 계산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이란은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숙이 구축된 지하시설을 기반으로 한 방어 체계가 결합되면서 외부 공습에 대한 생존성과 지속 대응 능력을 크게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지속하더라도 이란의 핵심 군사 및 보복 역량을 단기간 내에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함께 긴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비용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기지를 겨냥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군사력 우위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미사일과 전력 자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격 수단에 흔들리는 장면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이란의 지형과 접근 난도, 장기전 위험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내부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전쟁 초반에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대외 강경론과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략적 해역을 활용해 경제적, 정치적 지렛대를 최대한 키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현지 체류 자체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한국 대사관은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한 달 전쯤 철수했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사관 인근에 폭격이 이어졌고 직원 숙소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대사관 관계자들의 숙소가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대사관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먼저 교민 안전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3명이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발 직전 대사관 인근에서도 큰 폭격음이 들렸다는 증언이 있었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사관은 빠르게 연락망을 가동해 교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약 1200km를 이동해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는 긴박한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교민들이 빠져나간 이상 대사관 직원들도 함께 철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민이 떠난 뒤에도 직원 10명가량이 여전히 테헤란에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라움이 더 커졌습니다. 통화 도중에도 폭음이 들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 이들이 남아있는가? 여기에는 단순한 의전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현장을 지켜야 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위기 때 곁을 지킨 상대를 오래 기억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신뢰와 존재감은 단순한 외교 문구를 넘어 실제 관계를 좌우하는 변수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 중동 분쟁기에도 다른 나라들이 철수할 때 한국은 현장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례가 있었고, 그 선택이 훗날 신뢰 자산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기에도 한국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남겼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강하게 남아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결국 지금 한국 대사관이 현장을 지킨다는 사실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 자산을 관리하는 선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대사관이 고려하는 것은 단지 상징성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국익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이 길목은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사실상 생명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만약 이 지역의 긴장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특정 국가 선박에 대한 통항 리스크가 커진다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우리는 적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방어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 항로의 안정성이 곧 산업과 물가, 무역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대사관이 현지에서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위기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외교관들의 선택이 단지 상징적 애국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실질적 역할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의 방산 및 중동 협력 구도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중동 각국과는 별도의 실용 외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복합적 위치에서는 어느 한 축에만 완전히 기울지 않고 오해를 최소화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일방적인 적대국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면 향후 에너지, 해운, 안전 문제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원유 대금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도 한국은 제재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해소 가능한 국면에서는 약속을 이행하려 했다는 점이 이란 측에 일정 부분 기억되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을 강하게 적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현장을 지키는 선택은 무모한 고집이 아니라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손실을 줄이고 미래 공간을 남겨두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네 번째로, 한국은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남는 방식으로 예상 밖의 신뢰를 얻어낸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도 많은 해외 기업들이 급히 발을 뺐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는 시간이 지난 뒤 의외로 큰 자산이 되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브랜드는 일부 지역에서 단순한 제품 이미지를 넘어 신뢰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외교와 기업 활동 모두에서 한국 특유의 저력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방산 협력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과 공급 신뢰도는 현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방어 체계와 관련한 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안정적인 지원은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기억들은 단순히 일회성 거래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 안보 협력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테헤란에 남아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선택은 단순한 고집이나 무모함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교민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도 끝까지 현장을 지킨다는 것은 단기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기적 국익과 국가 신뢰를 함께 붙들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에서 버티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기억될 것인가를 현장에서 써 내려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에게 응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현장 근무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과 국가 신뢰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의리와 신뢰,
실리와 책임을 동시에 붙드는 한국의 행보는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도 함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한국을 향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섣불리 풀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성 메시지가 점점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러시아 현지의 분위기와 한국 내부의 반응을 접한 유럽이 오히려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를 바라보는 경계 수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를 예전처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유럽 방어에서 손을 떼고 나아가 나토 체제 자체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이 한국을 대했던 태도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유럽은 한국에 대해 포탄과 무기 지원 압박을 강하게 넣었고 한국이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끝까지 거부하자 노골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거나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과 외교적 부담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할 때만 연대를 외쳤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 중동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부 유럽권 시선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 특히 중동을 향한 미사일과 방공체계 수출에까지 훈수를 두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왜 중동에는 팔면서 우크라이나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뭉치자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수출 기회를 제약하려 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서도 이런 불편한 시선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과 납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실상 자국 업체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검증된 조선, 방산 역량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정작 유럽은 필요할 때는 한국의 힘을 빌리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국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결국 유럽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자기들이 절박할 때는 연대를 외치고 한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제동을 걸거나 압박을 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와 선을 긋는 것이 마치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전혀 다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라는 초긴장 지역에 서 있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식 단선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실제 기류를 보면 유럽이 기대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우크라이나의 대러 공격용 살상무기 제공 문제에서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외교 채널을 완전히 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해온 현실은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감정적으로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 국면을 지나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수록 러시아 역시 경제 회복과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 같은 제조 강국과의 협력을 다시 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조차 러시아와의 경제적 접점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한국을 향해 유독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은 한국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러시아 소비 시장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대거 들어갔지만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 여전히 한국산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때 회산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했던 현대, 기아차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중국차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제품이 시장을 채우고는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병행 수입이나 중고 거래를 통해서라도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장은 품질과 신뢰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브랜드는 한때 실제로 써보고 만족했던 경험이 쌓인 브랜드입니다. 반면 중국 제품은 대체제로 들어왔을 뿐 완전한 신뢰를 얻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을 너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복귀 선언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성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이 중동 위기나 해상 안보 문제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더욱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등 전략 해역 문제에 동맹국 참여를 요구했을 때 유럽은 매우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즉, 자기들에게 직접 불똥이 튀지 않는 전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다른 전선에서는 한국 같은 우방국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듯한 장면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 겹치면서 한국 내에서는 왜 늘 한국만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느냐는 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유럽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철저히 한국 국익 중심의 독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동은 한국 방산 협력을 원하고 미국은 한국 조선소와 정비 역량에 주목하고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 기술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유럽은 한국을 경제안보 블록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한국이 한쪽에 줄 서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강대권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드러납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자동차, 전자산업까지 한국이 빠지면 공급망 퍼즐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체급이 올라왔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향해 이런저런 제안과 요구를 내놓는 것 자체가 뒤집어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부탁만 듣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서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차가운 반응은 결코 오만이 아닙니다. 달라진 국력에 맞는 정상적인 외교적 거리두기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이유도 없고 유럽의 논리에 자동으로 편승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와 러시아 문제는 한국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변수입니다. 유럽식 접근을 그대로 따라갔다가 자칫 한국만 최전선 타깃이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 자신의 생존 논리로 움직여야 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미묘한 균형 감각을 보여왔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지키면서도 경제와 산업에서는 최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답은 명확합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서 모든 방향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역량을 필요로 하고 한국 방산과 제조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의리던 나라가 갑의 협상력을 갖기 시작한 전환기입니다. 유럽의 각종 제한과 압박도 결국은 한국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략에 끌려가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판을 읽고 조건을 걸고 필요하면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뉴스 흐름까지 더해보면 이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4월 1일 기준 나토 탈퇴까지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프랑스는 나토가 호르무즈 같은 공세적 임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동시에 핀란드 대통령은 더 유럽화된 나토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지금 유럽은 미국과도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안보 부담을 더 크게 떠안아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유럽의 움직임은 감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나온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로이터는 올해 1월 한국이 독일 TKMS와 함께 캐나다의 최대 12척 규모 잠수함 사업을 두고 경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사 몰말 보도에서는 노르웨이가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함께 한국 하나의 포병 체계를 도입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유럽과 북미가 실제 안보 재편 국면으로 들어갈수록 한국의 조선, 방산 역량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줄서기가 아니라 커진 체급에 걸맞은 냉정한 국익 외교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나프타 약 27,000여 톤이 한국으로 즉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해상에 떠있는 러시아 물량 가운데 약 27,000톤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거론되던 대로 미국 제재가 일부 완화되자마자 곧바로 한국 물량 공급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근 나프타를 비롯한 원유 정제 관련 물량이 크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심지어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동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확산되면서 시장에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복수의 언론이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실제로 시중에서는 봉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확보한 상태였고 나프타 원료 공급 역시 1년 이상 비축된 곳이 적지 않아 봉투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면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제시됐습니다. 원래 이런 사재기 혼란은 공포가 더 씌워질 때 폭발하는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재기가 전혀 필요 없으며 재고는 충분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결국 러시아의 해상 나프타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경우 이것이 한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재무장관 측은 현재 해상에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승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운송 중인 원유에만 적용되는 단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미국인을 겨냥하는 세력을 사실상 돕는 상황에서 제재를 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젤렌스키 역시 이런 움직임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떨어질 폭탄 자금을 러시아에 대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앞서 인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러시아산 원유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가 중동 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최대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까지 거론됐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금고를 채워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이를 두고 아무런 출구 전략도 없는 전쟁이라는 식의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변국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독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 측은 한국의 원유 수입 판단을 두고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려 하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마치 한국이 손을 내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고 어떻게든 한국과의 관계 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러시아가 도움 의사를 내비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거의 십수년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며 불화수소 공급이 막혔을 당시 국내 기업들의 일본산 의존도는 41.9%에 달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자국산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테스트와 상용화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러시아였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자 디젤차와 화물차 운행까지 흔들릴 위기가 왔고 그때도 러시아 측에서
한국 공급 의사를 밝히며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에너지 대란을 겪을 때도 러시아는 한국에 LNG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크렘린에서 한국 대사를 만나 과거 한러 관계가 좋았다고 언급했고, 올해 1월에도 한국과의 관계 기반이 많이 소진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관계 회복 기대를 직접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넘어 한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기의 종류가 달라져도 러시아가 한국 앞에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한국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쇠빙 LNG선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LNG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 일반 LNG선으로는 사실상 운항이 어렵습니다.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초고난도 쇠빙 LNG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쇠빙 성능, 극저온 화물창, 고출력 추진 시스템이 모두 결합되는 최고난도 선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조선소에서 자체 건조를 시도했지만 서방 제재로 핵심 장비 조달이 막히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시운전에 나선 러시아 쇠빙 LNG선을 두고도 선체 블록과 화물창 등에서 한국 조선 기술의 흔적이 거론됐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산이라 해도 실제로는 한국 기술의 그림자가 짙다는 뜻입니다. 노바텍이 쇠빙 LNG선 21척을 계약한 이유도 결국 북극 LNG를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러시아가 계속 한국에 손짓을 보내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 자금이 빠져나가자 러시아 경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극동 개발을 추진하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산업 강국과의 연결이 끊긴 것이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 자본은 러시아 안으로 빠르게 파고들었고 러시아가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 러시아가 경제 다변화와 체질 복원을 위해 다시 한국을 붙잡으려 한다는 분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완전히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군사 기술 측면에서도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이 오늘날 K방산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천국-1을 비롯해 한국형 미사일 체계 전반에서 러시아식 냉발사 개념과 일부 방공 기술의 영향이 거론됩니다.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이 핵심 군사기술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는 일정 부분 실질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K방산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 상환 방식으로 넘어온 기술 자산이 지금은 수백, 수천 배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세계 전쟁 위험이 동시에 치솟는 지금 한국의 지정학적 포지션은 극도로 민감합니다. 중동 문제로 미국 전력이 분산되는 틈에 중국이 대만을 향해 움직인다면 한반도 역시 엄청난 압박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구도까지 겹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서방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한국은 한국의 생존 논리와 국익 계산을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일부에서 한국 방산 수출을 놓고 자기들 필요에는 왜 바로 응하지 않느냐는 식의 불만을 내놓지만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에 놓인 휴전국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지는 대신 최소한 우회적이더라도 부드러운 관계의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모자랄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양국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일정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제재가 더 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22년 4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끊겼지만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에 나서는 장면이 나온다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돼 있어
러시아산으로 급격히 바꾸면 정제 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산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도 2021년 기준 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숨통을 틔우는 비상카드로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정유4사와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고, 러시아는 극동 코즈미노 라인을 활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까지 2에서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루트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동이나 미국산 대체 물량이 최소 2에서 3주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셈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만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원유를 보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한국은 중동 리스크 속에서 가장 빠른 우회로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프타는 물론 LNG까지 호주, 캐나다, 모잠비크 등 다양한 라인을 통해 연말 사용량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의 버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많은 나라가 위기 앞에서 그대로 흔들릴 때 한국은 그 틈에서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실전 해법을 찾아냅니다.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집요하게 생존 전략을 짜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러시아 원유 검토 역시 단순한 수입 논의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존, 그리고 지정학적 계산이 한꺼번에 응축된 한국의 카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동 극한 환경 전용 K2 전차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단순히 눈 덮인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를 넘어 불지옥 같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철 괴물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중동형 K2 전차 K2M입니다. 이 전차를 향한 관심은 지금 중동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한 가운데 중동 정세가 다시 지상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와 UAE가 K2M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과거에도 이란의 영향력이 자국 국경선까지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하고 후티 반군과 맞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예멘 내전 당시 사우디와 UAE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군사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리며 전 세계, 특히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는데, 그 바로 다음 날에도 중대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현대로템은 26일 오후 창원 공장에서 중동형 K2 전차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동형 K2 전차는 중동의 살인적인 고온과 거센 모래바람, 극한 사막 지형에서도 완벽한 전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냉방 장치, 파워팩 냉각 장치, 방호력, 장비 내구성을 대폭 강화한 맞춤형 모델입니다. 이날 현대로템은 중동형 K2 전차의 기동 시연과 함께 이 전차에 장착되는 국산 파워팩 실물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KF-21 출고식에 참석했던 사우디와 UAE 등 중동 주요 관계자들이 하루 만에 다시 창원으로 이동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동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대규모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산 전차를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주력으로 약 500대 가까이 운용 중이고, UAE는 프랑스산 르클레르 전차를 약 380여 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프랑스의 자존심 르클레르조차 사막이라는 지옥 같은 환경 앞에서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엔진이 멈추고 전자장비가 손상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반복되며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 강력한 출력을 내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전에서 에이브럼스를 투입했다가 상당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와 사막 지형이 반복되는 전장에서 에이브럼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극심한 열을 발생시켰고, 특히 저속 기동 시 공기 흡입량이 불규칙해지면서 엔진 내부에 미세한 모래가 축적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사례가 잇따랐고, 기동이 멈춘 전차는
후티 반군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전차 미사일의 피격대 파괴된 사례뿐 아니라 엔진 고장으로 방치된 전차가 반군에 의해 노획되거나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우디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리 역시 UAE에 대량 수출돼 예멘전 등에 투입됐지만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모래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고질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온과 거센 모래바람에 노출된 광학 장비 렌즈는 마모됐고 열기로 인해 조준경의 정밀도까지 떨어지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사우디와 UAE는 사막 환경에 특화된 엔진 시스템과 방호 체계가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답을 한국의 현대로템이 내놨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중동형 K2 전차 K2M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가스터빈 대비 훨씬 적은 양의 공기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모래 유입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대부분의 모래는 필터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여기에 K2M은 중동 환경에 맞춰 4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사이클론 방식의 사전 여과 시스템을 통해 공기가 필터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무거운 모래 입자를 원심력으로 먼저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에이브럼스가 미세먼지를 필터로 막아내는데 급급했다면 K2는 아예 먼지를 털어내고 시작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K2는 엔진 가동 중 발생하는 압력을 활용해 필터에 쌓인 먼지를 주기적으로 불어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중동 맞춤형 전차를 실물로 내놨습니다. 중동 군사 매체 디펜스 아라비아는 미국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신형 에이브럼스 경량화 버전을 설계하는 데 여전히 몰두하고 있고 독일 역시 레오파르트 2 개량형 개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중동의 요구에 정확히 맞춘 특화형 전투 솔루션을 내놓으며 실질적인 한 발을 먼저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의 알 아라비아 방송도 과거 K2 전차를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K2 전차를 블랙팬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세계 최강급 전차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며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 전자장비, 기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흑표 전차는 120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동장전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내부에서 자동으로 조준 및 제어가 가능한 기관총도 갖추고 있고 7.6mm 기관총이 추가 장착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폭탄, 대전차탄, 철갑탄 등 여러 종류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자동장전 장치는 표적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절한 포탄을 신속히 선택해 장전합니다. 장갑과 방호 시스템 역시 강력합니다. 흑표 전차의 장갑은 강철과 각종 금속 재질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구조이며 이는 단순한 포탄 방호 수준을 넘어 미사일 위협, 화생방 환경 등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전용 통풍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 주변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 승무원에게 알려주는 레이더와 각종 감지 센서, 정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연막탄 체계 등 첨단 방어 장비가 더해졌습니다. 표적 지정을 위한 레이저 시스템과 신속하고 정밀하게 화력을 유도하는 사격 통제 장치, 야간 및 열상 조준 시스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한 장치까지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같은 탁월한 성능은 결국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흑표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국가 가운데 K2 흑표를 운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고 이 선택은 한국 전차 기술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우디의 아샤르크 뉴스 또한 지난해 한국의 K2M은 아랍 군대의 혁명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K2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사실상 명확했습니다. K2M은 중동 군대의 혁명적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2018년 오만 사막에서 혹독한 실전형 테스트를 거친 바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 60톤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차체, 뛰어난 기동성, 정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체계 등은 기존 중동 주력 전차들과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무인 전차 기술까지 이식하려는 방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가 중동 전장에 들어온다면 말 그대로 판을 뒤엎는 혁명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와 UAE가 주도한 아랍연합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도 후티 반군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북부 예멘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에이브럼스와 르클레르 같은 기존 전차들이 기동성과 생존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보병 중심의 매복 공격에 취약했고 이란의 지원을 받은 대전차 미사일은 연합군 기갑부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자금 지원까지 병행하며 사우디 본토와 공항까지 직접 위협하는 수준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정치,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사우디와 UAE 본토가 직접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쟁이 격화될 경우 다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국산 무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 무기를 활용해 예멘 전선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사우디군은 예멘 국경지대에서 현궁을 활용해 후티 반군의 이동 차량과 오토바이를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병사가 약 3km 거리의 목표물을 현궁으로 명중시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이후 사우디군은 반군이 매복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마다 현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아샤르크 뉴스는 K2M을 혁명적 해결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근거로 폴란드의 K2PL 사례와 튀르키의 알타이 전차 생산 협력 사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 라인 구축까지 포함한 전면적 협력에 열려있는 국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프랑스, 독일과 차별화되는 한국 방산의 결정적 강점으로 꼽힙니다. 지금 사우디와 UAE는 역대급 규모의 노후 전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최대 600대 약 20조 원 규모로 K2M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UAE 역시 최대 350대 약 12조 원 규모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두 국가 물량을 합치면 거의 1,000대에 가까운 K2M이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봐도 3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방산이 중동의 판을 새로 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중동형 K2 공개를 두고 국내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진짜 못 만드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하늘에서는 KF-21, 바다에서는 차세대 함정, 지상에서는 K2M으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정상급 무기 체계를 직접 만들고 그것도 전장 환경별 맞춤형으로 설계해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중동이 원하는 답을 가장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완성도 높게 내놓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개는 단순한 신형 전차 발표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국격을 다시 한번 증명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히며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는 한국까지 정면으로 거론했고 주한미군 문제까지 끌어들여 노골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도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도 한국은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주둔을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보를 떠받쳐준 증표처럼 내세우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더 크게 응답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서 더욱 심각한 부분은 단순한 숫자 오류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트럼프식 동맹관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먼저 중동 정세를 뒤흔들어 놓고 정작 그 수습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는 누가 봐도 무책임합니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 불안은 미국 경제와 물가에도 직격탄이 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미국도 서둘러 수습해야 할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동맹국들에게 부담시키는 모습은 지도자의 자세라기보다 거래인의 계산에 가깝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미국이 왜 호르무즈를 지켜야 하느냐는 불만을 품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바로 그 오랜 인식이 현실 정책으로 분출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한국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규정해왔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까지 동시에 상대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겉으로는 동맹 강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부담은 덜고 한국의 군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게 지우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주한미군이라는 핵심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고 동시에 더 넓은 전략 임무까지 떠넘기려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이런 새로운 요구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냉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보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억제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 군의 전력과 자원은 본래 집중해야 할 대북 방어에서 분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자산이 중국 견제에 묶이게 되면 정작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태세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구조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 기술과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는 한반도 군사 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억제까지 동시에 떠안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사드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듯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노골적인 대중 견제 전선에 뛰어들 경우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보복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탈중국 전략이 일정 부분 가능하려면 미국이 강력한 시장 개방과 무역 지원, 그리고 확실한 전략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압박으로 동맹국까지 흔들고 있고 때로는 중국을 견제한다기보다 오히려 한국 같은 동맹의 선택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탈중국을 외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도박판에 올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지정학적 전선의 최전방 역할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운심폭은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맹의 이름으로 동맹의 본래 목적을 뒤틀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를 향한 신뢰 부족은 한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국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자금과 외환 보유고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미국이 막판에 태도를 바꾸는 식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합의된 것으로 보였던 문제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어느 나라가 미국의 추가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중국을 1차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한국에게 원하지 않는 안보 포지션까지 강요하는 모양새가 형성된다면 이는 단순한 동맹 갈등이 아니라 주권과 전략 자율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경제 결정을 상대의 기분 변화에 따라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까지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더욱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오래전에 환수했지만 전쟁 시에는 여전히 미군 주도의 지휘 체계가 핵심 축입니다. 이 구조를 언제까지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흔들릴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한반도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외부의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의 길을 강하게 열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우리 국방비 규모, 세계 상위권의 군사력, 그리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발상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량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굴종적 사고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방위비 인상만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전자권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 억지력 강화, 나아가 핵 억제력 문제까지도 점점 더 현실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모든 부담을 짊어져 주지는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부 인사들이 한국의 전자권 환수나 보다 강한 독자 억지력 확보에 우호적 시각을 보이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 정밀 타격 역량, 방위산업 기반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 전략 균형까지 흔들 수 있는 중견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장면도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가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동맹과 약속은 전쟁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단단한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과 전략적 계산에 따라 무기 지원 우선순위나 동맹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한국에서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향후 북한 문제에서도 부분적 타협이나 보여주기식 성과를 택하고 그 부담을 한국에게 넘기려 한다면 결국 한국 내부에서 더 강한 자주국방론과 독자 억지력 요구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국제정세 앞에서 생겨나는 너무도 현실적인 국가적 본능입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하나로 모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더 넓은 범위의 전략적 역할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함께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강화, 전자권 전환, 더 나아가 보다 강한 독자 억지력 확보라는 거대한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 감축과 대중 견제를 동시에 밀어붙이려 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나라만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계산서 뒤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을 읽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신 흐름까지 아주 짧게 덧붙이면 4월 2일 보도에서 트럼프는 실제로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주둔을 거론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과 만나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자국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력으로 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고, 전쟁과 동맹 문제에서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식의 메시지는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최근 흐름은 원문이 지적한 핵심 문제, 즉 미국의 압박 강화와 동맹 신뢰 저하,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의 자주국방 필요성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외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